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송영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평화공감 온에어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화공감 온에어는 강원도와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노력, 그분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언론인으로서 또는 활동가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함광복 한국 DMZ 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평화공감 온에어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강원대학교 출신이시고 또 지금 현재는 학부에서도 강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의 선배로서 이제 강원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DMZ 여기 한국 DMZ 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신데요.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또 동문들 또는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과 만나는 자리인데 혹시 대학교의 이 추억을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그런 이야기부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강원대학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산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들 때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그때다 보면 지금 너무 학교가 아름답고 좋고 학생들도 너무 씩씩하고 교수님은 더 훌륭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 먼저 드리면 DMZ 연구소지 않습니까? 한국 DMZ 연구소를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쭉 해오셨는지. 제가 신문 기자 현역 시절에 이 DMZ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이 DMZ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넘겨준 반사적 이익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우리 학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끝에 한 20년 됐죠.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아직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일보 기자로 재직하실 때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소장님께서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DMZ를 취재하시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1970년대 말에 지금 접경지 민통선 일대에서 토지 분쟁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취재를 하러.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마침 나는 거기 군대 생활 3년을 DMZ에서 했거든요. DMZ에서 봄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봄은 DMZ 봄은 결코 산 넘어 남촌에서 오질 않아요. 북쪽 산 아래 기슭에서 옵니다.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파란 이제 연두색 물감이 딱 칠해지면서 점점 번져 올라가서 내 키를 넘어가면 여름이에요. 거기는 어떤 동물이 사냐면 말염소라는 동물이 살아요. 얼굴은 염소처럼 생기고 말은 궁둥이는 말처럼 생긴 동물인데 말염소라는 동물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말염소가 바로 사냥이거든요. 열목은 김일성 물고기라고 불렀고 또 미군을 따라온 미군 워카에 묻어온 돼지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단풍잎 돼지풀이 있는가 하면은 중공군 상하이 농가에 묻어 들어온 돼지풀이가 같이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길가에 민들레잖아요. 네. 그런 민들레가 DMZ 1200m 이상 되는 고지에 막 튀어 있거든요. 저게 저 생태계 이반이거든. 저런 풍경을 다시 보고 싶어서 전 자원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수첩을 만들었는데 한 1,000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니셜은 이제 복희라고 썼는데 가수 윤복희가 아니라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이제 끝 이니셜이고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자리는 잠깐 하나님도 멈췄다 가는 자리. DMZ를 저는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그게 그때 빠진 그 늪에 발이 빠져가지고 40년이 넘도록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DMZ 포로입니다, 제가. 아, 예. 뭐 그래도 그렇게 인연을 맺었지만 특히 이제 뭐 동과 서를 DMZ의 동쪽 서쪽을 다 발로 누비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그 80년대 초반이 아주 우리 정치적으로 격동기예요, 우리나라에. 83년 5월 5일인데 그때 그 여기 캠프 페이지 미군 부대에 중국 민항기가 불시착했었잖아요.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거를 시샘하듯이 그해 10월 달에 버마에서 아웅산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죠. 또 남북 관계는 무지무지하게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1984년도에 서울 경기 지방 일대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북한이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수해 복구를 좀 해줄 테니까 받겠느냐. 근데 보내달라고. 그 수해 물자를 받았는데 구호 물자를 받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해 11월 달에 남북 경제회담 열리고 그 이듬해 적십자사를 통해서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남북 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가 느슨해진 겁니다. 그때 지금 DMZ는 지금 한 30년 됐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게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취재를 하게 됐었죠. 그 취재로 해서 이제 그 한국 기자상, 요즘은 기자상이 흔하지만 그때는 1년에 딱 한두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으니까 한국의 프리처상이라고 불렀는데 그 상을 제가 탔죠. 그 많은 그 언론인은 진짜 현장으로에서 발로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그 1985년에 DMZ를 취재하시면서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이제 철원제일교회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라는 뭐 출판 뭐 기념회에서도 그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철원제일교회를 발견하시게 된 이 사건이 또는 이 철원제일교회가 소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국인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 그 후보에 올랐던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복도 굉장히 격천한 그런 책인데 그게 60년대 말에 이제 나왔는데 그게 번역판으로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걸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DMZ 취재를 하면서 철원 일대를 가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순교한 소위 기독교 유족들이 가장 널려 있는 겁니다. 정말 울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 12분 순교하신 자리를 다 찾아가게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할아버지 연호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보다도 이 책을 낼 만한 동기가 바로 그런 철원 제일교회였었기 때문에 순교자들 얘기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DMZ라는 공간에서 참 순교자들의 역할도 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오셔서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러 자리에서 좀 뭐 들었던 이야기지만 함 소장님께서 그 미군의 작전 지도도 이제
그 24단인가요? 아무튼 뭐 작전 지도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매우 흥미롭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박수근 화백의 부인이 네. 피란 나오다가 그림 항아리를 묻었어요. 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그분 자서전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그 유명한 중국이 영웅적인 전투를 하고 자기들이 선전에 맞지 않는 바로 상감령 전투를 미군이 역공을 했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박수근 부인이 그리 내려오다가 미군한테 붙들렸어요. 사단장이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근데 그때 공교롭게 그 지도를 보면은 어디에 병력이 배치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서전에는 남대천가의 언덕에다가 소나무 밑에 그림 항아리를 묶고 건너와서 미군에게 붙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도만 있으면 어디다 묻었는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그림 항아리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을까? 네. 그 박수근 화백을 주례를 썼던 이제 목사님이 한사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손자분이 피란 나와서 그 박수근 화백이 신당동에 이제 살 때 네. 그걸 갔더니 옛날 금성에서 그렸던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 그림이 여기 와 있죠? 이걸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화가는 그 과거의 그림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린다. 그러면서 이게 빨래터고, 이건 나목이고, 노인이고,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그러면 박수근 그림 항아리에 지금 묻혀있는, DM 속에 묻혀있는 그림 속에는 원조 빨래터, 원조 그림이 거기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이제 한영순 씨라고, 이분은 박수근 가족도 만날 일이 없고 누구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즉 김하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네. 우연한 게 저를 만나서 이걸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박수근 화백이 전쟁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른 사람은 알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수조서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책 속에다 좀 녹여내고 그랬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그 작전 지도에 얽힌 얘기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렇군요. 이 스토리는 뭐 얼핏 듣긴 했지만 자세히 듣지 못했었습니다. 아주 좀 흥미롭습니다. 그 소장님은 그 강원 방송하고 강원 방송 지원과 함께 DMZ 스토리라는 것을 아마 그 방송을 2011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300회 정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에 있는 그 DMZ 스토리를 간혹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DMZ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적인 뭐 메시지 뭐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명함에 DMZ 스토리텔러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데 네. 한 40여 년 저 언론계에 이렇게 이제 몸을 담고 있었는데 지완 강원 민방에 가서 제가 아주 유능한 PD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스들을 녹여내고 싶었고 저는 그런 무대가 늘 갈급했거든요. 마침 그 시험작으로 이제 몇 개를 찍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다가 300부작까지 갔는데 아직도 DMZ 스토리는 아직 못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얘기보다는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뭐 저도 그 2016년쯤 어느 편에 그 DMZ 스토리 인터뷰를 잠깐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그게 강원대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을 예, 예. 때여서 강원도의 스토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DMZ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DMZ라는 것을 DMZ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곳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뭐 평화대학을 유치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뭐 개발의 논리가 또 적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장님과 뭐 여러 차례 우리 세미나나 만났을 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뢰박물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박물관을 만든다는 게 이 우리의 DMZ를 바라볼 때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그 지뢰는 이제 뜻 있는 분들이 이제 시민운동으로 한번 강원도에서 시작됐던 건데, 지뢰를 캐내고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이 나무를 평화나무라고 하자. 그 사람이 캐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내가 캐주고 당신 이름으로 여기다가 평화나무를 한 그루 심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구에 박힌 독가시를 빼낸다는 뜻으로 이 경비를 네가 지원해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운동을 벌리면은 적지 않은 사람이 호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거기서 캐낸 지뢰들은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이제 박물관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지뢰가 그냥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경의선 닦을 때, 동해선 이을 때 엄청난 경비를 투자했거든요. 건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뢰 캐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뭐 무기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뢰는 스스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도 가하는 굉장히 꾀가 많고 지능을 갖춘 아주 인간이 만들어낸 실패작, 대표적인 실패작이죠. 이거를 의인화해서 지뢰 박물관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뜻을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다가 이제 또 그 함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도 숙제입니다, 그거는.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이 DMZ의 평화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긴 하지만, 이런 또 지뢰나 또는 그 군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파괴해야만 했던 공간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되게 중요한 차원일 것 같아서, 뭐 간혹 그런 지뢰박물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MZ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4.19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만난 이후에 DMZ에 있던 GP 같은 경우들도 많이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DMZ의 공간에 있었던 우리 분단의 역사들은 어떻게 보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게 후세들한테 이 공간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첨예하게 대치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런 것은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평화의 공간으로 또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DMZ를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건 DMZ가 뭐냐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우리 손에 지문이 있듯이 땅에도 이제 지문이 있는데, DMZ야말로 비교적 그 지문이 달아 없어지지 않은 소위 역사의 흔적, 그 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 지문을 잘 해독해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1978년 1월 21일로 기억되는데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아슐리안 주먹도끼라는 그 주먹도끼 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아슐리안 주먹도끼라는 건 아주 그 이전에 인류가 쓰던 도구인데 그게 DMZ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DMZ 안에서 태범국이 있었죠. 네. 태범국의 그 자리에서 고려가 건국했죠. 고려의 수도에서 조선이 건국했죠. 그리고 신라 통일의 빌미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연천에 있는 한탄강 그 매서성에서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괴멸시킴으로써 신라 통일 물꼬를 튼 거고, 고려 통일이라는 거는 경순왕이 지금 그 DMZ 한가운데 흘러가는 임진강 고랑포로 건너가서 고려의 왕건에게 귀부함으로써 고려 통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엊그제 우리 423, 427 평화선언도 판문점의 그 도보다리의 그 남북한 정상의 미팅, 네. 통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거기서는 통일 에너지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고, 또 지금 아까 지뢰 얘기도 했지만은 그 재래식 전쟁에 동원됐던 모든 무기가 시험되고 개발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무기 전시장이죠. 그러니까 냉전 박물관이죠, 거기는. 그런가 하면 또 수많은 우리 그 문화 유적들이 박수분의 그림에서부터 뭐 겸재 정선의 그림까지 모든 것들이 묻혀 있는 그 문화의 무덤이고, 어쩌면은 DMZ 자체는 그 전체가 우리 그 한국사의 화판이자 냉전사의 화판이죠. 저는 그 DMZ를 저거 뭐 다 갈아엎고 새로운 걸 좀 만들자는 사람들 보태는 저분은 역사가 없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픔, 고통. 저만큼 고통스럽게 어디 있겠어요. 그 DMZ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우리의 자산이지 않겠나. 절대적으로 보존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이 그냥 점철되어 있는 공간인 DMZ라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동안 취재해 오신 그 길이 후학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DMZ도 있지만 한국의 그 분단사에서 또 유명한 또 무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 씨가 있는데 월북 무용가이자 배우였던 최승희 씨와 또 뭐 얽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최승희를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듣고만 있었지만은 DMZ 취재를 하면서 마포에서 똑딱선을 타고 최승희가 월북했거든요. 그 루트를 제가 따라가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승희의 그 족보를 거의 복구했어요, 제가. 그리고 최승희 고향을 찾아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최승희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최승희 그 춤축제위원회도 만들고 기념사회도 만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북한 무용수를 네. 그걸 뭐 선양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뭔가 이게 그 소리 북으로 간 한 예술인의 그 예술 궤적을 연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통일 문화예요, 이게. 네. 통일 문화, 우리가, 일찍이 내가 통일 문화를 연구했구나. 그래서 최승희 문제는 그 DMZ와 결코 멀지 않은, 내가 DMZ를 했기 때문에 최승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최승희를 찾아서, 이제 저쪽, 내몽골, 거기 갔더니, 카렌스키라고 하는 최승희 제자가 덩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내몽골의 인민 배우던데, 저를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최승희 고향에서 왔다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볼 수밖에 없다. 또 일본에 있는 최승희와 함께 아주 쌍벽을 이뤘던 대무용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한번 이제 살아있을 때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저기 자유의 공원에 있는 무용수가 무용하는 게 있는데 그 남자는 이시바쿠라고 하는 당신의 스승인 줄 알겠는데 그 여자는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최승희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나일 수도 있고 사이쇼킬 수도 있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그때 그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최승희보다 한 발 늘 뒤에 있었다. 그 위대한 무용수 얘기를 DMZ에서 건져냈다는 건 이제 요즘으로 하면서 위안이고 행복한 거죠. 네. 그 통일 문화 말씀하셨지만은 참 이게 북한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오해를 받고 뭐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한켠에서는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 70년의 DMZ, 그러니까 DMZ가 만들어진 지 70년이지 않습니까? 이 DMZ의 공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상회담 분단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늘상 그런데 이 DMZ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명장면이라면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장면 두 개가 제가 있는데 두 가지요. 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게 94년에 7월 달에 열흘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국방부 쪽에서 저한테 좀 도움을 줘가지고 열흘 동안 전선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첫날 이튿날로 잘 몰랐어요. 3일째 된 날부터 이제 전율이 오는데 그 북한군들이 주둔하는 데서 각 사단별로 레퀴엠을 트는 거예요. 장성국을. 그 열흘 동안 DMZ 그때 7월 달이니까 아주 무더위가 올 때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더웠죠. 7월 초니까. 예. 그 DMZ가 열흘 동안 잠깐 평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북한 저런 공연은 아마 지구상에서 저런 공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경관 공부를 따로 했는데 조경학 공부를 했는데 그 경관 중에 이제 사운드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 경관. 그때 왜 저걸 녹음을 하지 않았지? 저게 되게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도보다리를 걸어갈 때, 정말 정치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건 아마 후대 우리가
성과에 관계없이 아마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서 자다가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이런 게 나와요. 쿠릴 열도에 KIMSSI라고 쓰는 사람이 김씨잖아요. 김씨가 호루무시로라고 하는 섬에서 일본 홋카이도 방송 기자가 만났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나 그냥 대동아 전쟁 때 여기로 왔다. 어디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다. 이름이 뭐냐? 김씨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 외딴 곳에 거기 왜 가 있을까? 마침 연어가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DMZ 한가운데로 흐르는 DMZ에 가보면은 북으로 가는 모든 길은 금강산으로 갑니다. 또 북쪽에서 흘러오는 모든 강은 한강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오다가 돌아가는 강이 있어요. 돌아가는 강이 뭔가 저 동해안에 있는 남강이라는 강입니다. 금강산에. 남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비무장지대까지 들어와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데 그 강에다가 연어를 10년 동안 방류했어요. 그 방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김씨는 고향이 금강산 일대 고성이나 통천이다. 이때 여기서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 쿠릴 열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제 겨우 연명을 하고 사는데 제가 어린 연어들에게 연어를 방류하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봐. 할아버지가 조각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 할아버지 저 금강산으로 가거든요. 연어는 자기 나온 강으로 가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그럼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라는 책 제목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철책선 안에서 이제 어린이와 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과 군인과 뭐 이렇게 늘 4월 5일 날 거기서 이제 연어를 방류했어요. 네. 그 장면이 잊을 수 없는 거고 10년이나 이제 그걸 했는데 그 DMZ에서 뭘 했냐고 하면은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개 얘기를 제가 명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994년 7월에 그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 장송곡을 그렇게 튼 모습을 직접 보셨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뭔가 사실은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건데 상상만으로도 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류하신 그 연어 치어들이 아직도 세대를 건너면서 그 길을 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DMZ를 참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 그 사업을 하면서 또는 그 공간을 바라볼 우리 미래주역인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지 청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또는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어른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네, DMZ라는 건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막 비겁하게 싸우다가 쓱 토스를 했어요. 우리 아들 세대. 그 아버지가 싸우는 자리에 가서 제가 총 들고 지켰잖아요. 저도 그때 제대하기만 바빴지 이게 아들한테 몫이 간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 와서 또 우리 아들 세대가 가는데 머지않아 이제 손자 세대가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숙명인데 이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DMZ를 어떻게 할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당신 가만히 있고 우리 후세에게 주자. 지금도 DMZ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저도
그 대통령 직속 기구 중에 통일준비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제가 그 TF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저러나. 그냥 우리가 만듭시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거는 뭐 조경학, 건축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게 하자. 우리는 그 발표만 다지자. 이게 지금 기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 청년들에게는 특히 이제 제가 강원대학에 와서 지금 이제 송 원장님 하고 계시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DMZ 자체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상상력의 인큐베이터로 보자. 그러니까 DMZ만큼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테마가 또 있겠어요? 이 금세기에 이 귀중한 거를 그리고 이게 내가 희생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희생하고 전 국가가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그 소위 반사적 이익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을 지금 서툰 솜씨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훗날 이걸 갖고 봐라. DMZ는 영원한 상상의 마당이다. 그리고 좀 우리 세대는 물러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이 상상의 마당을 이제 후세들한테 이제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죠. 그 스토리를 발굴하시고 또 스토리를 전수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력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 또한 이제 DMZ가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서 거기 가서 보기만 할 게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지만 특별하지 않게 그것을 지나서 북측의 대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렇게만 된다면 이 DMZ에서는 더 다양한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한국 DMZ 연구소 함광복 소장님을 초대해서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활동가로서 이 DMZ에서 걸어온 직접 발로 다져온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로 인해 그렇게 얻은 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이 평화공감 온에어를 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DMZ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상상의 공간을 함께 꾸며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평화공감 온에어에서 뵙겠습니다.